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 넥스트 패러다임의 최원선입니다. 사회 분야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패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일정입니다. 정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윙크의사 서윤주입니다. 반가워요.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눌 주제는 초고령화 사회의 지속 가능한 보건, 의료는 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 언론이나 미디어를 가장 뜨겁게 달구던 문제가 바로 의대 정원 증원 이슈였죠. 저희 넥스트 패러다임에서도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결국 앞으로 변화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보건 의료 체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조금 더 본질적인 지속 가능한 보건 의료 체계에 대해서 건설적인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 의료 체계에 대한 그런 생각, 저희가 논의해봐야 될 주제, 이런 거 서현주님 좀 모두 발언 열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령화로 지속되고 있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데드크로스를 지났다고 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17년에는 인구 구성비의 13.8%였는데 2025년도에는 20%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2036년엔 30%, 2051년도에는 40%를 초과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사실 고령화는 그러니까 여러 사회 정치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를 초래하기 마련인데, 특히나 이 의료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평생 동안 쓰는 의료비의 거의 70-80% 정도가 70세 이상에서 발생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의료비 지출에 대한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의료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유지하면서도 값싸고 질 좋은 의료를 국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 두 가지는 뭐냐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필수 의료라고 일컫는 생명과 직결된 바이탈을 다루는 의료 분야가 붕괴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는 이제 여러 언론에 나오는 부분들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와 결부된 문제로 의대로 쏠림 현상들이 발생하고 의대 블랙홀 등의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전 사회적인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차치하더라도 의료 자체만 가지고도 이 고령화 사회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이는 반드시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까지의 보건의료 성과는 고성장이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했었고, 필수 의료, 이런 필수 의료에 대한 용어도 지금은 저희 의료계 안에서도 사용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게 뭔 필수고 뭔 필수가 아니냐, 예를 들어 정신과는 필수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이탈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뭐 피부 미용, 당장에 이게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의료 문제 말고, 당장에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그런 바이탈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의료의 분야에서 보면은 그 의사라고 의료인이라고 같은 단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판이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하는 일의 종류나 그리고 일하고 있는 근무 기관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룹이 나눠져요. 그룹이 나눠지고 그들마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이 바이탈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위치는 낮지만 사회적인 지위나 보람을 부수적인 가치로 굉장히 높게 사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진로를 선택을 하고,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이 수가 제도나 법적인 보호 같은 것들이 이들을 뒷받침하지 못해서 점점 이 바이탈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감하고, 그러다 보니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화두를 던져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는 사람은 없는데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 건강보험 제도. 그래서 결국엔 국민연금과 비슷한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나이가 30대, 40대, 이제 아직은 이런 병원 갈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 현재 어떤 이 노령화 인구들의 어떤 건강 부담을 짊어질 준비가 됐는가. 건강보험료 안 그래도 지금 내 월급에서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걸 증가시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아까 말씀드린 의사들 사이에서 여러 그룹이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바이탈 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것이 우리의 그 최종 목표인데, 그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 조사를 해봤더니 의료 행위에 수반되는 여러 소송 리스크를 감소시켜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이라는 가치가 사실 돈보다 최우선인 사람들이 이런 진로를 선택하는데, 이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어떤 문제로 내가 막 20억 이런 식으로 민사소송 판례를 받고 거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여러 이제 의료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소송 리스크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 의료사고 특례법의 도입에 모두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 화두를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건강보험료 이런 수가 증가하고 의료사고 특례법 이렇게 나눠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불가피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인구는 계속 출산율 얘기 나오지만 그런 생산 가능 연령들은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노인 연령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가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아까 이제 앞에서 뭐 연주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막 그런 수치 막 이런 거 잘 계산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수치는 그냥 단 하나거든요. 제 나이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환갑쯤이 됐을 때 그때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1대1. 한 사람이 저 하나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10명 정도가 저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정말 60대가 됐을 때는 나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1대1.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건 이제 그 나머지 구멍 9명에 대한 거를 누군가는 이제 메꿔야 되는 거고, 그걸 어쨌든 이제 지금 나의 젊은 나의 이 시점에서 뭔가를 내가 조금 정립을 한다라는 개념만 생각을 하면 사실상 저는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속은 쓰리지만. 예.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만 저는 설득이 된다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예. 그게 정답이겠죠, 사실은. 그게 정답임은 확실을 하고, 근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낀 세대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생산 인구, 활발히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인구들이 위로 봤을 때는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을 좀 서포트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또 아래는 또 향후에 저희가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될 때는 아래 세대에서 그걸 감당해줘야 되는데, 절대적인 수치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인구가 주는 게 뭐 당연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낀 세대로서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뭐 그거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건강보험료 오르는 거는 정답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사회가 계속 산업사회 발달해 왔으니까 우리나라가 또 발전을 했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오르는 만큼 월급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월급이 건강보험료 오르는 것만큼은 안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까, 거기서 사실은 그것들을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산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그 합의를 하겠냐, 동의를 하겠냐, 그게 항상 정답이라고 그 사람들이 동의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어쨌든 우리나라 발전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정체가 될 거고, 그 상황 속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건강보험료만 오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연금이란 부분들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좀 조절이 돼가면서 인상이 돼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인상이 돼버리고 월급만 인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조금 그 올리고 어떤 부분들은 조금은 좀 지연시킨다든지, 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좀 많이 올리고, 그런 그 비율적인 부분에서 조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금
뭐 결국 이제 이게 세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세금 비중으로 따지면 저희 국민연금 아니 월급에서 빠져나온 국민연금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건강보험료잖아요. 근데 꽤 커요 숫자가.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남는 게 없고 다 빠져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다 알고 있죠 저희가 뭐 증가를 해야 되는 게 맞다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당장 지금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고 월급도 적은 상황에 세금은 빠져나가는데, 제가 1년에 거의 한 번도 안 갔던 적이 있어요 병원을. 굳이 뭐 감기 이런 거 그냥 대충 낫고. 근데 그동안 1년간 낸 건강보험료를 보니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이게 또 쉽사리 정치권에서도 다 알고 있지만 이걸 올린다면 그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 연금개혁 언제나 해야 된다는 말은 나오지만 모든 정부가 쉽사리 못하는 게 이게 당장 느껴지는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단순히 필요하니까 올려야 된다라고 설득하기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그 세금 재원을 마련을 하는가, 좀 다른 분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과 더불어서 좀 연속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병원 의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 말은 맞아요. 조금 아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병원을 가는 빈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나라는 이제 병원을 예약하고 가기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들은 그냥 범용적인 약으로 뭐 해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가는 빈도가 너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당연히 많이 그 비용이 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조금 진짜 필수적인, 뭐 필수라고 말하기 좀 뭐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바이탈 위주로 좀 그렇게 가면은 그나마 조금 나을 건데 너무 이제 뭐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을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문제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원서님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병원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감기 같은 경우는 원래 치료법이 없어요. 약도 없고 그냥 증상 조절제고. 그래서 1, 2주 지나면은 낫는 것이 감기인데, 이런 경우로 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CT 다 찍어주세요. 이렇게 오는 분들도 응급실로 또 오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랄 해저드가 다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확한 출처가 기억이 안 나지만 1년 동안 같은 질환으로 병원을 3,000번을 간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건강보험료들이 누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의료 통제라고 하긴 그렇지만 의료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건강보험료를 적절하게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절차나 아니면 칙 같은 걸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각각 낸 그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게,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서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제가 병원에서 내과 의사니까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계시는 노인분들 굉장히 많이 제가 주치의로 있었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과연 이렇게 쓰는 비용들이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 환자분 본인이 원하는 일일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실 생애 마지막 순간에 쓰는 의료 비용이 가장 많대요. 그 정확한 수치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병원에서 보다 보면은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쓰는 그 약물이나 그런 뭐 인건비나 아니면 뭐 입원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그 무의미하게 진행되는, 우리가 연명치료라고 하죠. 그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하면서 발생하는 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 비용을 적절한지 우리가 점검을 하고, 적절하지 않다면 그럼 어떤 순간에 우리가 개입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본인의, 그러니까 각각의 국민 한 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을 받고 나는 이런 것들 안 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불필요한 무의미한 그 지출을 좀 줄여가는 것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드는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보험 하는데 병원 방문 횟수라든지 금액 제한이 없나요? 현재로는 없고 그걸 만들어가는 시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병원 갈 때마다 또 뭐 주민등록증 확인한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죠.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시초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약간 다른 말인데 그 외국인 건강보험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도 몇 개월만 문제가 내면 네. 혜택 받고 그 큰 병 치료하러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 네. 저는 진짜 일하면서 응급실로 오는 그 다 데려와요. 가족들 다 데려오고 그리고 와서 한 싹 긁고 가고 막 그런 경우 많아서 이게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에도 모자란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우리나라 의료는 봉인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야 똑같이 그런 월급에서 떼는 거기 때문에 일한 거에 대한 세금인데 예를 들면 지역가입자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재산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단가를 뭐 명확하게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재산을 그 나라에 있는 재산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평균으로 뭐 매긴되나? 그래서 그것도 모호하고 그런 상황에서 몇 개월만 내면은 피보험자까지 다 혜택을 받고 네. 그래서 이게 늘 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좀 손을 맞아요. 봐야 되는 문제가 손을 아닐까. 봐야 되는 문제죠. 네. 근데 이제 뭐 생산인구가 워낙 줄어드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외국인들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되게 복잡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